예, 알고 나면 도움되는 주역. 오늘 7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한 그 현자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현자의 이미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과 잠금, 가득 채움, 그런 이미지였죠. 이 무언가를 중앙에서 단단하게 묶어서 단속하는 이미지, 자물쇠나 빗장의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득 채운 실함을 상징하는 양효만 가득한 건기의 괴상을 함께 고려하면 그 내부를 가득 채우고 단단하게 걸어 잠근 강건한 이미지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이 내부를 꽉 채워서 단단하게 묶으면 아주 강하고 단단한 공구나 물질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원운동, 그리고 어둠과 경계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둠이라는 이미지와 연관되는 것은 이 단단히 걸어 잠궈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다는 이미지와 함께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되는 경계에서 뭔가가 빙글빙글 돌면서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 이미지와도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곧 음과 양의 경계이기도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음양의 연결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는다는 것이 그와 비슷한 글자인 요 사자에서는 음과 양을 묶는 이미지로 별도로 분화가 되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초와 종말, 그리고 무한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무한대로 뻗어나가서 가장 작게 보이는 점의 이미지는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 종말과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시초의 의미도 지닙니다. 무한대에 가깝도록 아주 큰 것은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끝이 무한대에 가깝게 멀어지고 결국 하나의 작은 점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이 현자와 요자의 중심의 교차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초와 종말이라는 개념과 무한이라는 개념은 서로 양립하기가 힘든 개념이죠. 원래 무한이란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시초와 종말을 무한과 연관 지은 것은 이 하나의 순환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그러한 순환의 고리가 무한히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현자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잠깐 괴상과 동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자의 의미를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괴상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주역에는 동효, 즉 효가 동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하나의 순환이 극에 달하면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양을 중심으로 한 순환이 극에 달하면 음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으로 바뀌는 것의 예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주역에서 효가 동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양효가 음효로 변하고 음효가 양효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밤이 극에 달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극에 달하면 다시 밤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건기의 괴상은 이렇게 양효만 가득 찬 모양인데요. 여기서 괴를 보지 않고 효만 각각 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맨 아래에 오는 첫 번째 효를 초효라고 부르고 그 위로 가면서 2효, 3효, 4효, 5효 이렇게 부르는데요. 만약에 제일 아래에 오는 이 초효만 동한다고 하면 이 맨 아래의 효가 음효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해서 변한 건기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은 주역의 8괴 중에 손괴라고 부르는 괴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2효가 동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은 8괴 중에서 릿괴라고 부르는 괴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3효가 동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은 8괴 중에 택괴라고 부르는 괴가 됩니다.
이 건꾀가 나오는 괴의 효사들을 분석할 때는 항상 그 효에 양효가 음효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 건꾀의 각 효가 변해서 만들어지는 손꾀, 리꾀, 택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주역에서 무언가가 동쪽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혹은 위로 나아가는 것은 양을 위주로 봐야 합니다. 음은 그러한 양이 나아가도록 빈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끄는 작용으로 나타나고요. 단 앞이나 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거나 뒤로 돌아가는 경우는 음을 위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같은 모양의 상황인데 어떤 경우엔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가 위주가 되고 어떤 경우엔 아래로 내려가는 이미지가 위주가 되는지는 세 개의 효가 놓인 궤를 놓고 각각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각각의 8궤에서 양효가 하나이면 그 나아가는 것을 위주로 보지만 이 양효가 하나일 때는 나머지 둘은 음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음과 양의 대립 구조에서 음적인 성향이 우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의 진꾀의 경우는 양이 하나이지만 그 위에 음이 두 개이므로 초반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양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뒤로 갈수록 다시 돌아오거나 머무르려는 음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진꾀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미지가 됩니다. 이러한 모양의 간꾀의 경우도 음이 두 개이므로 초반에서부터 이 안으로 들어가서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의 영향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 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음이 두 개이므로 그러한 나아가려는 욕망을 억제하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반면에 음효가 하나이면 그 들어가고 머무는 것이 위주가 되지만 양효가 두 개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양적인 성향이 우세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모양의 손꾀는 비록 처음에 음이 와서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기본이 되지만 뒤에 양이 두 개가 오므로 나중에는 그동안 안에서 모은 힘을 바탕으로 위로 도약해서 나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의 택꾀는 초반에 양이 두 개가 와서 밖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져 가지만 맨 위에 음이 누르고 있어서 나아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안에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양이 두 개이므로 결국 양이 음을 이기고 밖으로 폭발해 나아가려는 경향성이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과 양의 대립 과정에서 누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가는 소성괴 두 개가 겹친 대성괴에서 어떠한 성격의 괴와 짝을 이루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고로 이에 대한 것은 사실 이것보다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일단 8개의 정의를 마치고 그 괴의 음과 양을 구분한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손꾀의 괴상을 봅시다. 주역에서 괴의 시간적인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점점 앞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손꾀의 맨 아래의 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음효의 기본 속성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뒤로 돌아가고 머무르면서 수축하는 것이죠. 이 손꾀가 하계에 올 때, 아래에 올 때 그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아래로 누르는 것은 수축과도 통합니다. 그런데 손꾀의 윗부분은 양효가 둘이 옵니다. 이는 손꾀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래로 눌러서 수축하던 것이 점차 위로 부풀어가면서 밖을 향해 나아가는 힘으로 반영이 됩니다. 즉 손꾀의 괴상은 처음에는 수축해서 힘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힘을 바탕으로 때가 되면 강하게 도약해서 위로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 상이 됩니다. 이러한 수축과 도약을 손꾀의 효사에서는 진퇴, 즉 나아가고 물러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괴의 음양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개의 효 중에서 단 하나만 있는 효를 우선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즉 손괴는 음효가 하나이므로 이 진퇴 중에서도 물러나는 퇴가 더 중심이 되고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입이기도 하고 수축하는 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 수축해서 모은 힘이 있어야 나중에 밖으로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손괴가 아래쪽 하괴에 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러한 손괴가 위쪽, 즉 상괴에 오면 그 아래 하괴 쪽으로 내려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움츠렸다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무언가를 내려보내는 상이 위주가 됩니다. 가령 하늘에서 비를 내려보내는 상도 상괴에 오는 손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건괴의 마지막 양효가 동해서 변한 택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괴는 손괴와 반대로 음이 가장 위에 옵니다. 앞서 손괴에서는 아래의 음이 양을 끌어서 내려서 아래로 내려가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지만 택괴에서는 위에 있는 음이 양을 끌어당겨서 위로 올리고 밖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미지가 위주가 됩니다. 앞서 손괴가 수축이라면 택괴는 반대로 발산 혹은 팽창이죠. 이 물의 이동으로 볼 때 그 손괴가 수증기 응결이라면 택괴는 수증기의 증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역의 효사에서도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 단지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 개념에서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지 않고 이 무조건 계사전 같은 그런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들만 참고하려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연결고리가 잘 안 보이거나 심지어 따로 노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서 손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먼저 쪽으로 수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양쪽으로 도약해 나아가는 상이 있었습니다. 택괴의 경우를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먼저 양쪽으로 팽창하면서 나아가다가 나중에 쪽으로 머무르거나 돌아오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돌아오지 않고 양이 계속 팽창해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팽창은 폭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앞서 진괴에서도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택괴와의 차이점이라면 진괴는 양이 앞에 왔다가 뒤에 음효가 두 개가 오기 때문에 이 돌아오려는 힘이 더 강하고 택괴의 경우는 양이 두 개가 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밖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택괴는 고요할 때에는 산의 연못의 이미지이지만 그 안에서는 언젠가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내부의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어 나가게 되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괴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안에서 수축하다가 밖으로 도약해서 나아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단 손괴에서는 안에서 수축하던 음이 일단 양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위에는 더 이상 양을 진정시키고 머물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도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폭발로 이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지는 8괴가 아니라 상하괴가 합쳐진 64괴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즉 이러한 손괴나 택괴가 어떤 괴와 상하로 짝이 되어서 대성괴를 이루는지 그리고 그때 이 괴들이 상괴에 오는지 하괴에 오는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또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8괴를 64괴까지 확장시켜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64개의 대성괴를 설명해 가면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8괴에서는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진도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기본은 다시 말하자면 손괴는 양기의 수축, 수증기의 응결을 말하고 택괴는 양기의 팽창, 수증기의 증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괴의 가운데 효가 동한 릿괴의 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릿괴의 경우는 중앙의 음은 밖의 양을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양쪽에 상하로 있는 그 양은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음에 이끌려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은 곧 안으로 당기려는 구심력과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의 이미지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의 자리는 이런 수축과 팽창, 응결과 증발이 중도에 맞게 균형을 지키는 상태를 상징하는 자리이므로 이는 밖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안으로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안정적인 원운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앞서 지구의 공전의 예를 들면서 그러한 원운동에서 밖으로 나아가려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구심력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려졌었지만 어쨌거나 중심을 벗어나려는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팔개에서 밖으로 나아가려는 힘도 이렇게 그리면 되죠. 릭괴는 불과 해의 이미지가 있으므로 하늘에 불인 해의 이미지가 되면 해와 원운동의 이미지가 겹치게 되고 그러면 해가 뜨고 지는 원운동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에 이 릭괴의 마지막 효과동에서 진괴가 되면 이는 밖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없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지닌 대상이 사라져버린 이미지가 됩니다. 이 음은 빈 공간을 의미하니까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 깨져서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 버리던가 아니면 밖으로 벗어나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진괴는 그 대부분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상위 위주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아가는 상위 위주인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성괴의 관점에서 짝을 이루는 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대체로 릭괴의 삼효와 그것이 동안 진괴의 삼효는 우리 안의 소나 세상 안의 새가 밖으로 날아가 버린 이미지가 되고 일정한 영역을 돌던 해가 멀리 떠나가 버린 상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역에서는 해와 새가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자전에 의한 것이고 해가 멀리 떠나가는 것은 본래는 지구가 해 주위를 도는 그런 공전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에 해당이 되죠. 해를 상징하는 릭괴는 1차적으로는 지구에서 바라본 해의 원운동, 즉 해가 뜨고 지는 것,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지구의 자전이 반영된 괴입니다. 이러한 릭괴가 상하로 중첩된 중화 릭괴의 경우는 그 하괴의 릭괴는 절반으로 나눈 지구의 한쪽이 낮은 하루의 절반을 상징하고 상괴의 릭괴는 그 반대쪽이 낮이고 원래 있던 쪽은 밤인 하루의 절반을 상징합니다. 즉 중화 릭괴의 상하괴가 합쳐서 하루 24시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한편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에서의 하늘은 곧 우주를 말하므로 건괴의 원운동은 태양과 지구보다 더 큰 범위, 즉 은하의 중심을 도는 태양의 원운동을 위주로 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지만 태양은 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죠. 그런데 릭괴가 비록 해가 뜨고 지는 원운동, 즉 현대적으로는 지구의 자전을 상징하지만 그 마지막 삼효에서 해가 멀리 떠나가는 이미지가 나오면서 지구가 태양의 공전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해의 모습을 볼 때 자전의 영향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공전의 영향으로 해가 멀리 떠나가지 않는 것이 굳이 구분해서 볼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이 해가 원운동을 하면서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멀리 나아가지 않고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릭괴는 현대적으로는 그 지구의 자전을 위주로 보면서 그 극단적인 상황인 마지막 3호에서는 공전의 영향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괴와의 차이라면 릭괴는 어디까지나 해와 지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하고 건괴는 은하의 중심과 해의 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괴 자체는 우주를 상징하고 리괴 자체는 해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겹칠 수 있는 것이고요. 효사에서는 이 해 대신에 새가 멀리 날아가는 이미지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안에 갇혀있던 소나 말이 달아나는 상황으로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새나 소가 모두 해를 상징하는 리괴에 공통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새나 소가 멀리 달아나는 이미지가 결국엔 하늘의 해가 멀리 떠나가는 이미지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택괴, 손괴, 리괴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건괴를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괴의 가장 아래 효는 그것이 동에서 음으로 변한 손괴의 이미지와 결합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괴가 상하로 합쳐진 중천 건괴의 맨 아래쪽의 효는 건괴의 이미지인 용과 손괴가 안으로 수축하고 들어가는 이미지인 웅크린 이미지를 합쳐서 잠용, 즉 물속에 웅크리고 있는 용이라는 이미지가 효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손괴가 상괴에 오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뭔가를 내려보내는 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괴의 건에서 맨 처음 효인 사효에서도 용이 물 위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혹약 재현이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약은 도약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손괴가 도약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에서 나온 말이고요. 재현은 연못에 있다는 뜻으로 다시 연못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건괴의 맨 위의 효는 그것이 동에서 음으로 변한 택괴의 이미지와 결합해서 봐야 합니다. 택괴는 밖으로 팽창해 나아가는 것이고 삼효의 자리는 그 중도를 상징하는 중앙의 자리를 벗어난 자리이므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이 기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멀리 나아간 용이라는 의미에서 중천건괴의 마지막 3효는 항룡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괴의 마지막 3효에서는 이 택괴의 이미지인 해가 지는 저녁의 의미를 반영해서 너무 멀리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효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또한 지나치게 나아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건괴의 중앙의 효는 이 아래의 수축과 위의 팽창이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구조로 인해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해진 반경을 도는 안정적인 원운동을 반복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리괴는 하늘에 불인 해를 상징하지만 건괴는 하늘 자체를 상징합니다. 고로 중천 건괴를 해석할 때 그 중앙의 효가 비록 리괴의 이미지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건괴가 해는 아닙니다. 다만 리괴의 중앙에서 반영되는 원흥동과 밝음 그리고 중도의 이미지를 채용할 뿐이죠. 리괴 자체에서 중앙의 효는 정오에 하늘에 뜬 중천의 해를 상징하지만 건괴에서 중앙의 효는 그 우주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괴의 세 효가 각각 동안 손괴, 리괴, 택괴의 변화와 그 시간 순서에 따르는 변화의 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주역에서 하나의 괴의 시간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과거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맨 아래의 초효는 건괴와 손괴가 만나서 이루는 수축, 응결, 시초의 이미지가 위주이고 그 다음은 건괴와 리괴가 만나서 이루는 해방, 균형, 밝음의 이미지가 위주이며 마지막은 건괴와 택괴가 만나서 이루는 팽창, 증발, 종말의 이미지가 위주가 됩니다. 리괴는 그 손괴와 택괴 사이에서 수축과 팽창, 응결과 증발 사이에서 그 동적인 평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손괴와 리괴가 나타내는 그 시초와 종말의 어둠의 이미지 사이에 있으면서 밝은 빛을 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밝음이라는 이미지도 나타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동양 철학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괴는 주역에서는 이 모든 생명체와 조직,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규칙을 암시하는 괴입니다. 사실 중천 건괴의 효사의 내용들은 상나라 혹은 주나라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 생명의 잉태와 출산 및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나중에 중천 건괴의 효사를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즉 하나의 건괴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을 모으는 단계인 초요, 그리고 점차 자신의 힘을 키워가고 성장하면서 신분이 오르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중앙의 2요, 그리고 종말에 이르는 마지막 3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한 개인의 일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기간인 초요, 출생 후에 성장해 나가는 2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3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건괴는 하늘, 즉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이미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역에서 고대인들이 바라본 우주의 중심의 이미지와 현대 과학이 알아낸 우주의 중심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이런 비교를 한다고 해서 고대인들이 현대 과학적 개념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대인들이 바라본 우주의 이미지와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결과적인 이미지를 비교해 보자는 것뿐입니다. 그 이미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그 결과를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역에서 우주의 중심의 이미지는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 은하의 중심의 이미지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죠. 우주가 무한대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우주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단지 주역에서 말하는 건괴가 반영하는 우주의 범위를 일단 우리 은하에 한정지어서 보자는 뜻입니다. 사실 우주에는 우리 은하 외에도 아주 수많은 은하가, 또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은하가 또 존재하는 이미지는 사실 주역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주역에서는 특이하게 중천 건괴와 중지 곤괴에만 효사가 하나씩 더 붙는데, 이 중천 건괴에서는 이 6개의 효가 모두 동한 것을 나타내는 효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효사의 내용은 견군용 무수라는 내용입니다. 이 군용은 여러 마리의 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수는 우두머리를 말하고 이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여러 마리의 용이 보이는데, 보일 견자, 혹은 나타날 현자로 보고 나타나는데 우두머리가 없이 함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은하의 중심을 상징하는 용이 결국 그 밖으로 나아가면 또 여러 마리의 용이 있다는 이미지가 바로 우리 은하 외에도 우주에 또 여러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이미지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분석하는 내용이 고대인들이 이러한 은하의 존재를 정확히 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건괴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반영하는 만물의 변화의 규칙이 우주의 생성과 발전 과정에도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반영이 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한 언어적 표현은 앞서도 한번 설명했듯이 반드시 1대1의 대응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마리의 용이 함께 우두머리가 없이 나아가는 것은 작게는 하나의 가장을 위주로 하는 가정이 여럿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또 그 밖에 여럿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이 크게 건괴가 상징하는 하늘, 즉 우주까지 확장이 되면 우리 은하의 밖에도 또 각각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구조가
큰 구조로 반영이 되면서 점차 확장되는 그런 프랙탈 구조와 같은 개념은 이 주역이나 동양 철학에서 보이는 기본 개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태양은 또 우리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중력을 지닌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의 이미지와 앞서 설명한 건괴의 개상이나 현자의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 블랙홀이 빛조차도 빨아들여서 밖에서 볼 때는 그저 새까맣게 보이는 것과 거물 현자의 검은색의 이미지가 겹칩니다. 현자가 검은색의 의미를 지니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서 단단히 묶어서 안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블랙홀도 빛이 갇혀서 나오지 못하므로 그 안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 은하의 중심에 놓인 블랙홀과 그 거물 현자의 중심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또 겹칩니다. 모든 블랙홀이 은하의 중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어쨌건 블랙홀이 있다고 하죠. 셋째, 이 블랙홀의 중력이 무한대에 가깝도록 크다는 것은 그것이 빛조차도 빨아들여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거물 현자가 지닌 묶어서 단속하는 자물쇠의 이미지와도 통합니다. 넷째, 앞서 거물 현자에는 빙빙 도는 선전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블랙홀이 다 회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블랙홀들이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블랙홀이 생기는 것은 우주 탄생의 초기에 빅뱅이 일어난 뒤에 그 중에 일부 물질들이 응집하면서 생긴 것도 있고 이 별이 수명을 다하고 나서 생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즉 블랙홀은 우주의 생성과 그리고 수명을 다한 별의 종말 시에 생기는데 거물 현자에도 이러한 생명의 종말과 시초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괴가 상징하는 이미지와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현대과학에서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빅뱅이란 하나의 작은 점까지 수축한 우주가 밖으로 팽창해 나아가면서 우주가 탄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빅뱅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밀도로 만물이 압축된 단계는 이 손깨가 지닌 수축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합니다. 빅뱅이 일어난 뒤에 팽창이 지속되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이 수축과 팽창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중앙의 리괴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팽창하는 이미지는 건괴의 마지막 3효가 동해서 되는 택괴의 이미지와 겹치게 됩니다. 주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건의 마지막 효가 동한 택괴의 이미지는 결국 하나의 순환의 종말이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으로 봅니다. 주역에서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효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괴에 오는 택괴는 모두가 한 왕조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예외적으로 택산함괴에서만큼은 새로운 시작으로 결합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종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죠. 본래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방정식대로 계산하면 우주는 팽창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주가 팽창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란 것을 삽입해서 우주가 안정된 상태로 머물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의 관찰에 의해서 우주는 계속해서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본래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중력을 가지고 잡아당기는 것을 생각하면 우주는 점점 수축해야 하는데 실제 관찰 결과는 팽창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중력의 수축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을 가정하고 그 힘이 나오는 것을 우주의 빈 공간에 가득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고 보아서 그 이름을 암흑에너지라고 이름 붙이고 그 실체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면 만물이 수축하고 모이는 중력이 과도한 상태는 건기의 맨 아래 효가 동안 손귀의 이미지이고 이러한 중력에 반해서 밖으로 팽창하는 암흑에너지 이미지는 건기의 맨 위의 효가 동안 택귀의 이미지와 겹치게 됩니다. 택귀의 개상은 빛을 상징하는 양효들의 위에 어둠을 상징하는 음효가 와서 어둠을 들이우는 이미지입니다. 마치 먹구름이나 저녁의 어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괴가 상징하는 어둠에는 끌어당긴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택괴가 상하로 중첩된 중택 택괴의 마지막 상효의 효사인 인태라는 내용의 인자가 바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또 주역에서는 건장한 말이 주인을 끌고 나아가는 이미지가 택괴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것 또한 끌어당기는 이미지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것 또한 끌어당기는 것이고 이것도 택괴의 이미지입니다. 그 사후세계의 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는 것 또한 주역에서는 택괴의 이미지입니다. 즉 음적인 존재인 신하, 여성, 사후세계의 신들이 왕이나 남성,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암암리에 이끌고 유인하는 것이 택괴의 맨 위에 놓인 음효의 주된 이미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음적인 존재는 모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나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아무튼 택괴가 이렇게 음적인 영역에서 힘을 발휘해서 양적인 존재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은 양적인 영역의 존재가 또 다른 세계인 음적인 영역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에 의해 밖으로 이끌려가면서 팽창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이미지에 감춰진 것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현자가 지닌 어둠에 시초의 어둠과 종말의 어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시초의 어둠은 바로 맨 아래, 건괴의 맨 아래 효가 동안 손괴의 새벽의 어둠이고 종말의 어둠은 바로 건괴의 맨 위의 효가 동안 택괴의 저녁의 어둠입니다. 또한 앞서 설문 해자에서 현자를 해석하면서 흑색이면서 붉은 빛을 띤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것을 건괴의 이미지와 연관 지으면 검은색은 맨 아래 효와 맨 위의 효가 나타내는 어둠의 이미지이고 붉은색은 중앙의 효가 동안 리괴, 즉 해와 불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설문 해자를 지은 허신이 이 흑색이면서 붉은 빛을 띤 것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들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개념이란 블랙홀이나 암흑에너지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생명의 시초와 종말의 어둠과 그 중간에 불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기를 상징하는 건괴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에 청대 단옥제는 이 검은색이면서 붉은 빛을 띈다는 것을 천을 염색하면서 나오는 색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단옥제의 오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건괴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건괴의 효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해석이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